만약 200년 전 한 나라를 통치했던 절대군주의 비밀 편지가 그것도 수백 통이 통째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것도 우리가 성군이라고만 알고 있던 왕의 정말 충격적인 이면이 담겨 있다면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09년에 발견된 정조의 비밀 편지 299통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그냥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18세기 말 조선 정치의 판을 흔든 그야말로 역사학계의 위키릭스 같은 사건이었죠. 위키릭스요? 네,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뒤에 감춰져 있던 막후 정치의 실체를 전부 드러냈으니까요. 교과서 속 정조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록 속 정조는 학문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는 거의 완벽한 군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 편지를 보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정적이랑 손을 잡고 정치판을 설계해요. 거의 마키아벨리 같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공식적인 얼굴과 사적인 얼굴 사이의 거대한 차이, 이 갭을 파고들어서 진짜 인간 정조를 만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정조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왕이 정승의 사직서 제출을 직접 연출했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하하,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1798년에 있었던 심환지 우의정 사직소동이라는 사건인데요. 정조가 당시 반대파인 노론벽파의 수장이었던 심환지를 우의정에 임명합니다. 네, 이건 공식 기록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죠. 자신의 정적에게 정승 자리를 내준 거니까요. 그렇죠.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왕의 넓은 아량을 칭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 무대 뒤에서 정조가 심한지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사직서를 준비하라.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 네.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두 번, 세 번은 제출해야 모양이 산다. 심지어 사직서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까지 전부 코칭을 해요. 정말요? 내용까지요? 네. 내가 왕이라 차마 못하는 말들을 자네 입을 빌려서 공론화하게. 잠깐만요. 그럼 왕이 직접 신하의 사직쇼를 연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정치가 아니라 거의 연극 무대를 총괄하는 감독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걸 정조의 각본 정치라고 불러요. 각본 정치. 네, 실록에는 심한지가 겸영의 미덕으로 사직을 청하고 정조가 만료하는 아주 이상적인 군신관계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네네. 하지만 실상은 정조가 쓴 대본에 따라 심환지라는 주연 배우가 연기한 한 편의 잘 짜인 정치 드라마였던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쓴 거죠? 그냥 왕의 권위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고도의 수였습니다. 만약 정조가 직접 나서서 특정 정책을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모든 부담은 왕에게 돌아오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반대파의 수장인 심한지의 입을 빌리면 어떨까요? 정조는 뒤에 빠져 있으면서 여론의 향방을 살피고 반대파의 반응을 떠볼 수 있는 거죠. 정치적 부담은 심한지가 다 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 전국의 흐름을 미리 설계하고 배우들을 움직이는 연출가이자 감독이었던 겁니다. 아, 자료에 첨부된 정조의 이중적 통치 네트워크 구조도를 보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네, 그 구조도를 보면 한눈에 보이죠. 정조를 중심으로 자기 세력인 남인 최재공이나 노론 시파, 김조순에게는 공식 명령이라는 실선이 내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노론 벽파 심한지에게는 붉은 점선으로 비밀 어찰이라는 별도의 한 라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제 국정 운영의 핵심은 바로 이 비밀 라인이었다 이 말이네요. 핵심은 그 두 라인을 동시에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라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비선 라인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와 막후 협상을 통해 공식 라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압도했던 거죠. 와, 이 비밀 편지야말로 정조 통치의 진짜 엔진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편지가 단순한 지시를 넘어서 거의 007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보 채널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조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루에 4통씩 편지를 보내면서 궁궐 밖의 여론 동향, 특정 사안에 대한 신하들의 뒷이야기 같은 날것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루에 4통이요? 네, 편지 전달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요즘 소식이 뜸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면서 심한지를 아주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고요. 마치 왕이 자신만의 사설 정보기관을 운영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공식 보고 체계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비설 라인에 집착했을까요? 정조는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 올라오는 정보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제된 정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 한번 걸러진 정보다. 그렇죠.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현정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정적들의 속내까지 알아야 한다고 본 거죠. 그렇게 모은 정보로 회의석상에서 신하들의 허를 찔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 정치의 달인이었어요. 그런데 들을수록 좀 이상한 점은 이 심한지와 노론 벽파가 정조의 불구대천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핵심 세력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의 우두머리를 신복처럼 부리면서 국정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상의할 수 있었을까요? 역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적대적 공생이요? 네, 기존 역사에서는 정조와 노론 벽파를 그냥 선과 악,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 구도로만 단순하게 그렸잖아요. 네,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이 편지들은 현실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정조는 노론 벽파를 이용해서 자신의 친위 세력인 시파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걸 견제했습니다. 아, 자기 편을 견제하기 위해 적을 이용했다. 반대로 시파를 통해서는 벽파를 압박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외척이자 시파의 핵심인 김조순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심환지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시파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까지 만들어서 심환지에게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정치 파트너네요. 그렇죠. 체스판의 말처럼 활용한 겁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냉혹한 현실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심한지 입장에서도 이걸 알면서 협력한 거고요. 물론이죠. 벽파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정조의 마크 정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겁니다.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존하는 정말 복잡하고 기묘한 권력 게임의 파트너였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긴밀하게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정조 독살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암살자에게 매일 밤 비밀 편지로 건강 상태를 보고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들이 가져온 가장 큰 학문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독살설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 편지라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등장하면서 학계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정조가 사망하기 불과 13일 전인 1800년 6월 15일에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뱃속에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여름 들어 더욱 심해져 차가운 약재를 몇 첩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충격적인데 앉는 자리 옆에 항상 약바구니를 두고 내키는 개로 다려 먹는다. 이 내용은 정조가 갑작스러운 독살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오랜 지병, 그러니까 등창 같은 종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에 시달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내키는 대로 다려 먹는다는 건 약을 오남용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의학적으로 보면요. 적에게 자신의 병세와 복약 상황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공유한다는 건 독살설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정조가 심한지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의원의 명에서 귀한 인삼을 선물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심한지가 중호와 정조를 독살했다면 훗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이 299통의 편지들을 왜 평생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 편지들은 심환지에게는 오히려 정조 사후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정치적 공세에 대비한 최고의 보험이었을 겁니다. 아, 나는 왕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증거물로요? 그렇죠. 그럼 정조의 직접적인 사이는 뭐였을까요? 실록과 어찰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사망 직전 정조는 종기 치료를 위해 연훈, 즉 약물 연기를 쬐는 치료를 받습니다. 네. 이게 당시로서는 표준적인 치료법이었지만 이미 과로와 지병, 약물 오남용으로 기력이 극도로 쇠한 정조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그 치료가 독이 됐을 수도 있겠군요. 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는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쇼크나 2차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 죽음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결국 독살당한 비운의 개혁가라는 낭만적인 프레임은 매력적이지만 이 편지라는 과학적 증거는 정조의 사인은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경무로 인한 과로사 또는 병사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허무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탐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정조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인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우리가 알던 근엄한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위 관료였던 서영보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호로 자식이라 하겠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호로 자식이라니. 오랑캐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당시에도 아주 심한 욕설이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들을 향해서는 과연 어떤 놈들이기에 감히 주둥아리를 올리는가라고 일갈합니다. 주둥아리라. 와, 호로 자식이라니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최측근이란 주고받는 문자에서 그 장관 완전 개XX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근엄한 성군의 이미지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 거친 언어 사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설적으로 심한지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욕설이 신뢰의 표현이다. 네, 모든 체면과 격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밑바닥 감정까지 완전히 털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다는 뜻이죠. 공식석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일종의 감정의 배설구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와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왕이라는 자리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표출이에요. 겉으로는 이상적인 도덕군주를 연기해야 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따르지 않는 관료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이렇게 배설한 것이죠.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립된 절대 권력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었군요. 네, 정조 스스로도 자신을 타양증이라고 했다고 하죠. 기운이 넘치지만 화를 잘 내고 독선적인 기질이라는 뜻인데 편지 곳곳에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나는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으니 괴롭고 괴로운 일이다 라거나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가 밤마다 뼈에 사무친다는 고백을 보면 그 성군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역사상 정조의 가장 큰 정족으로 알려졌던 심환지가 사실은 그의 유일한 대나무 숲이자 가장 가까운 심리적 상담가였던 셈입니다. 와, 정치적 적대관계와 인간적 신뢰관계가 한 사람에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관계의 심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볼까요? 비밀 편지를 통해 만난 정조는 도덕교과서 속에 박제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죠. 정국을 자신의 의도대로 연출한 각본가이자 목적을 위해 적과도 기꺼이 손을 접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고 한편으로는 욕설로 스트레스를 풀던 고독하고 예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중성은 단순히 위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복잡다단한 붕당정치 현실 속에서 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처절한 통치 기술이자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독살당한 비운의 개혁가라는 낭만적 프레임을 넘어서 치열하게 시대를 고민하고 정치를 경영했던 노회한 정치가 정조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편지들이야말로 200년의 시간을 넘어 정조가 우리에게 직접 보낸 그의 진짜 통치학 교과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정조의 새로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목표를 위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위대한 군주라는 평가를 깎아내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개혁을 이뤄냈기에 더욱 위대하다고 봐야 할까요? 한 시대의 리더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을 남겨드립니다.